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 하셨던 황교안 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3시 10분까지. 3시 10분. 네. 1시간 5분이 걸리는 굉장히 시간이 긴데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그리고 당 우리 우파 정당 그리고 그 우파 정당 중에서도 형님 맏형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지역 우리가 참 힘든 지역인데 이곳에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로 활동을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천 대표라고 보나요? 위원장. 천 위원장님의 이름을 보면서 성이 뭡니까? 성이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죠? 강과 바다. 그러니까 땅과 강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정치인.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그러네 지금 보니까. 하늘과 땅, 바다와 강을 아우러서 변함없이 나라를 지킬, 지역을 지킬 우리 좋은 인재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좋은 정치인 참 찾기 힘든데 오늘 제가 잠깐 점심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정말 나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하고 뭐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 낡은 정치에 물들지 않았죠?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런 귀한 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천 위원장은 오래된 정치인은 아니죠. 네. 뭐 이런 출마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이나 사회 리더들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고 내가 편한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검사였어요. 평생을 검사로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은퇴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저를 이제 찾아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저를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저를 법무부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사실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결정,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자기 측근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썼습니다. 고향 사람, 아는 사람, 후배, 측근들을 다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장관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꼭 측근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무부에는 검찰이 있어요. 검찰. 검찰 뭐 하는 곳입니까? 수사죠. 그리고 고위직 수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가 칼을 대통령 쪽에
청와대 향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책근을 썼었어요. 근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장관으로 시켰다는 것은 본인이 수사를 받을 일, 그걸로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뭐 나중에 아주 힘드셨지만은 저는 이 한 가지 케이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이 된 뒤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 생활만 하다가 이 장관도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전혀 일이 달라요.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은 크게 말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검찰국이라고 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국도 있지만 교정본부도 있어요. 교정공무원 15,000명인가 되는 이런 분들을 지휘하는 교정공무원도 여기 소속이고, 또 외국인 정책본, 외국인 출입국 관리 본부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업무도 여기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를테면 그 넓은 세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 추구해 왔던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도전의 정신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동안의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것을 하려고 내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제가 도전을 했던 거예요. 당에 들어간 지 45일 만에 당 대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당에 들어간 지 딱 45일 만에 당 대표에 정말 도전이에요. 말 그대로 도전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제가 계속 던졌던 메시지는 도전이었어요. 도전. 제가 맨 처음에 겪었던 업무는 이 창원 성산하고 또 통영 고성의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내가 처음 치러보는 선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되고 뭐 우리 굉장히 상황이 나쁠 때죠. 지지세력도 뭐 10%도 안 되는 이런 때였어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이런 당원들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장설 테니 우리 그 두 군데에서 둘 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원래 통영고성은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곳이었는데 어쩌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시장이 다 민주당 사람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거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고, 창원 성산은 그 이제 근로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리한 곳, 절대적으로 불리한 곳인데 여기서 내가 2승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려나갔습니다. 결과는 1.5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원 성산에서는 지긴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부정선거였어요. 여러분 창원 성산의 개표 결과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다 기억 못하시죠? 예. 통영 고성은 압승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창원 성산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우리 후보가 개표 초기부터 거의 끝까지 98% 개표할 때까지 계속 10%씩을 이겨가고 있었어요. 1, 2%가 아니라 계속 10%를 이겼었어요. 그러다가 투표함 2개 남아있을 때 98% 투표하고 이제 2% 남아있을 때 그때 갑자기 불이 꺼지더라고요. 개표 현장에 불이 꺼져요. 다들 이게 뭔 소리야? 뭐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란해지고 말았는데 그냥 한 30분 정도 이렇게 불이 꺼졌다가 불이 켜졌어요. 그러고 나서 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던 게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팍 내려가고 여기는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툭 내려가고 저기는 98% 지점에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508표를 졌어요. 그냥 계속 98% 동안 우리가 이겼던 게 마지막에 확 꺾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사전 투표함, 제일 늦게 들어온 사전 투표함 2개를 개표할 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불 왜 꺼졌지? 좀 개표하다 말고 다들 그런 걱정을, 그런 뭐라고 의심도 아니고 이상한 일이 있네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긴 거다. 98% 동안 이겼었으니까. 그래서 1.5승 이렇게 따지고 우리 당이 굉장히 기분 좋아했죠. 도전한 겁니다. 그때 제가 도전한 것은 내가 거기 가서 16일인가를 가서 그냥 살았어요. 창원 성산 통영구청에 가서 그냥 거기서 제가 십며칠을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당원들도 지역구는 다르지만 다 내려와서 도와주자. 우리 지금 약할 때, 취약할 때 힘을 합해야 우리 이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은 선거운동을 하고, 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당 옷, 빨간 옷 입고 시장 가서 또 가게 가서 거기서 물건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번에 안국의 천강정 후보가 훌륭한데 좀 찍어주세요. 아니 찍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선거운동이니까. 굉장히 훌륭하더만요. 그 사람이 이랬다고 그래요, 저랬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간접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구두로 이렇게 이런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이제 1.5. 그다음 결국 그 창원 성산은 그다음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라 본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군데가 다 우리 당 의원이 되어 있어요. 도전이 결국은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당에 가서도 계속 그런 도전들을 했어요. 제 앞에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아직 기억하시죠? 네. 제 앞에 우리 당의 책임자였어요. 그 앞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 근데 거기도 임기를 다 마치는 게 아니라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좀 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앞에는 누굽니까? 저 이름이 가물가물이네. 옛날 저 좌파에 계시다 오신 비대위원장. 그렇죠, 비대위원장. 임명진. 임명진 말고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걸 맞아, 임명진 비대위원장 있어요. 그 앞에도 서울 저 동국대 교수하던 이분이 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홍준표 장관 하다가 또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당이 뭐 다 무너져 가지고 여의도 연구원도 일일이 다 빠지고 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모아보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인재 영입 작업을 쭉 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도 찾아오고 이 기회에 새 사람도 찾자. 그래서 전국에서 뭐 한 3천여 명의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배치를 쭉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전혀 안 하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을 만들자. 당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사람이고 두 번째 무너지는 게 정책입니다. 우리 당에 정책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니까 경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교수들 또 이제 현장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70여 명의 메모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또 추출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삼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자, 어떤 경제 대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5달 정도를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뭐냐 하면 민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민부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들으셨는데 다 잊은 거예요. 국민을 부자 되게 하는 경제정책. 이게 민부론입니다. 국민이 부자 되게 하는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에는 지금도 유용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유용한 이런 경제정책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교수들 50명, 현장 전문가 20명이 그걸 아이디어를 내고 몇 달 동안 이거 그분들이 할 때 그냥 서렁서렁한 게 아니라 아침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조찬회의 하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어떤 때는 아침 7시에 만나가지고 11시까지 그걸 했었어요. 그런 날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안보정책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유철 그 당시 이제 그 외교안보통일위원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안보정책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책이 이제 민평론, 국민평화론, 민평론 그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책을 쭉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를 처음 하는 저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지지율이 10%가 안 되던 이런 당이 25%, 뭐 이렇게 28%, 30%를 넘보는 이런 당이 된 겁니다. 도전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천강정 위원장이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텐데 전에는 난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실 건가요? 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천강정 의원의 힘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제 한 2번 더 출마를 다른 선거에 하셨었던 것 같아요. 대선 출마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지사. 도지사 얘기. 그래서 이런 되면 좋지만 아니라도 도전한 그 정신이 나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아브라함 링컨도 뭐 선거 여러 번 나가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또 세계사에 울림을 주는 노예 해방에 큰 업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천 위원장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던 이런 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를 해드릴 것 같은데 늘 우리는 과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이랬다가 떨어졌어,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아. 근데 이제 과거 얘기를 내려놓고 그걸 이제 밑거름으로 해서 이제 미래 얘기를 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당에는 좀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은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0. 2015년도에 유엔에서 연령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연령 기준도 없었었는데 그냥 뭐 젊은 사람 몇 살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는 뭐 60세면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경로도 60세 넘죠 일단. 60세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옛날에? 뭐 환갑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슨 60세가 무슨 환갑이에요. 유엔이 발표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다. 우리 건강해졌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한창 일할 때가 청년인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년이는 이제 중년이겠죠. 몇 살까지를 중년이라고 했을까요? 79세까지가 중년. 79세까지가 청년. 그냥 작년입니다, 작년. 아니, 지금 우리 100세가 뭐 지금 김영석 박사는 102세인데도 강연을 2개 강좌를 그냥 하루에 다 하고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정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건강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한데 어떡합니까?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성과 있는 자리에도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에요. 젊어도 체력이 떨어지거나 뭐 병약하거나 이러면 은퇴해야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젊은 사람도 나이 젊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있으면 그건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OECD 나라가 3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대, 30대가 수반인 나라, 대통령 또는 총리가 40대, 30대인 나라, 38개 중에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대충. 한번, 네? 25개? 없어요? 없어요? 네. 한 사람도 없다도 있고 25 나라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15개 나라가 40대 이하가 수반이에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30세 때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대로. 세계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고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65세면 은퇴해야 된다. 나는 그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연세가 더 드신 분이다 하더라도 79세가 넘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80세가 넘은 분. 다 여러분 중년이에요, 중년. 괜히 노인티 하지 마십시오. 다 중년이 뭐 이렇게 힘만 모아서 청강정 위원장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후반장, 인생 후반장을 저는 의미 있게 이렇게 지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뭘 하라고 했죠? 도전하라. 도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해라. 새롭게. 새롭게 해라.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든 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고 하면 한번 BTS가 뭔지 아세요? 네. 아시죠? 방탄소년. 응? 방탄소년. 아니, 그 BTS 그거 아니야. 참, 내가 얘기한 그거 아니야. 그러네, 그래.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네. 그 택시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봐라. 아. 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나는 아니 좀 돈이 없는 분은 있는 분은 수용소 타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걸어 다녀보고 또 내가 이제 먼저 말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연세 드시면 맨 먼저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얘기 다 들어본 다음에 그걸 묶어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또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세 드신 분은 먼저 말하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여기도 보면 앞쪽엔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은 그 맨 뒷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맨 뒷줄. 예. 맨 뒷줄. 예. 이 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서열해서 너희는 마저 뒤에 앉으세요. 그래서 나는 저 젊은 사람들이 맨 앞줄에 앉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가운데 앉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뒤에 앉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화합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맨날 야 가서 물 좀 떠와 뭐 신부름만 시키면은 이 당에 오고 싶지 않지요.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연세 드신 우리 선배님들이 가서 야, 너 뭐 마시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가면서 커피도 딱 타주고 나면 야, 굉장히 대접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거꾸로, 이게 다 거꾸로죠. 그 거꾸로 한번 이렇게. 저는 이제 나중에 당 조직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표를 뭐 만약 제가 만든다면 맨 밑에 바닥에다가 천강정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우리 당원들 넣고 간부들 중간에 넣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국회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다 거꾸로 하면 새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거꾸로 하면. 제가 이제 아까 들어올 때 우리 천 원장님이 저 옆에 아주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좀 기다리시다가 58분에 들어오시라고. 그럼 이제 58분 다 준비됐는데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에 우리 하던 방식, 좋은 방식이죠. 근데 저는 여기 올 때 45분이었어요. 그럼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또 시간 남아서 저희 가서 몇 분 잠깐 있었는데 저희 가서 앉아서 뭐해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리 하느냐.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장외 투쟁을 많이 했어요. 2시에 이제 보통 해요, 행사를.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은 나를 딱 그 2시에 현장에 딱 도착하게 이렇게 해요. 뭐 하여튼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걸 안내를 잘하고 차 잘 빼가지고 딱 2시에 거기 함께 하더라고요. 한 2번 내가 앉아보니까 우리 당원들을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 거기 가서 앉으면 뭐 바로 진행이 되고 내가 뭐 얘기하고 끝이 난 다음에는 또 행진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 우리 당원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악수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좀 전에 먼저 갔어요. 2시가 시작이면 1시쯤 가서 저 제일 끝에서부터 그 전에 우리 많이 모였습니다. 저 맨 뒤부터 오분들에게 인사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 뒤통수에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딱 뭐 아이고 대표님 우리 깜짝 놀래요. 서프라이즈지 일종의. 그래가지고 쭉 다 하면은 2시 1시간 동안 인사를 하고 다녀도 다 못해요. 또 저쪽 그 뭡니까 그 세종 그 회관 세종문화회관 그쪽 앞에도 사람들이 쭉 올라가서 쭉 다 있다고. 시간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쭉 다 악수하고 또 이렇게 스킨십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부터 인사를 하니까 그게 또 아주 임팩트가 있고 다들 금방 또 친해져요. 나중에 대표님 막 또 찾아요. 어떤 분은 제가 앞으로 가면 여기 뒤에도 있다고 오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던 것을 거꾸로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식당도 바꿔봐.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보니까 당협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던 거를 2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조금 자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매번 다른 이발소로 가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그 이발하는 30분이면 30분 동안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지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주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죠. 그 우리 생활을 일부러 막 고생스럽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표를 만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들은 식당도 같은 단골집이 있다고 그래요. 뭐 보통은 단골집이 좋은데 정치하는 분들은 넓게 다니는 게 좋으니까 뭐 많은 집들을 가보는 거예요. 싼 집도 가보고 뒷골목도 가보고 비싼 집도 가보고 뭐 쭉 다 그럼 다 이제 그 일대가 다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을 한번 거꾸로 해보자. 바꿔서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면 또 너무 이러신 분들 어르신들이 아니 나는 맨 뒤로 갈 거예요. 저 뒤로 가면 그게 또 다른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폼 잡고 말이야 일 잘하면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하면 잘 제비하고 섞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변화와 또 쇄신이 필요해요. 제가 당에 가서 당대표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많이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선 그때 다 사람들이 다 없어 다 떠나버리고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사람 좀 채워보자. 좋은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당협위원장들에게 좋은 사람을 30명씩 추천을 해달라. 이러려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 30명 여러분들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여기 금방 막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 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예. 내가 30명씩 데려와라 그랬더니 우리 그 대표실에 있는 그 간부들 뭐 국회의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들 하는 말이 대표님 현실로는 안 됩니다. 30명 못 모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5년 10년 정치한 사람들이 그 좋은 인재를 30명을 추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없대요. 추천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 20명이면 되겠냐? 안 된대. 그 나중에 한 당협에서 그러면 10명씩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때 막 230개 정도 당협이 있다면 그때는 226개가 그랬어요. 230개가 있다면 10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2,200 몇십, 2,300명 되는 거예요. 그럼 인재들이 한 2,000명이 와서 여기 당에 그냥 북적북적거리면 당이 활력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10명씩만 모아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또 이제 건의가 와요. 근데 대표님 10명씩 추천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인재가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추천한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기 이 경쟁자 때문에 안 되니까 나하고 경쟁 안 될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10명을 추천하되 우리 당협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럼 나하고 경쟁도 안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사람을 추천해봐라. 이렇게 그냥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도 추천을 한 명도 안 한 위원장도 있더라. 그래서 한 1,500명 그 다음에 밖에서 어떻게 사네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그 새로운 인재라고 해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영입을 했으면 나는 배치해가지고 우리 당에 힘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빈 공간들을 메워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배치하다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 배치를 해버리면 벌써부터 공천 경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6월, 7월, 8월인데 벌써 공천 경쟁이 생겨가지고 당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할 때 임박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공천 후보들을 내가 영입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의 새 인물들을 모아서 당의 구석구석에 다 좀 배치해가지고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공천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 뭐하러 그래 지금 일찍 모았냐. 아이 그래도 지금 하면 당에 한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 임박해가지고들 뭐 일부 배치되고 또 그 사이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새롭게 하는 거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 발전 안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우파 정당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혁신을 해야 돼요. 그 쉬운 말, 혁신의 쉬운 말이 바로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하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방대원들이 지금 한 2만 800명, 2만 1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연세 든 분도 있는데 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더 많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뭐 이 행동을 할 줄 몰라도 애국심이 많으시니까 그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가 이름도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정선거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패 사범들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뭐 도전하자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평생 검사로 지냈기 때문에 감을 갖고 있고 그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이제 거의 정확하게 판단하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면 저에게 지금 뭐 수도 없어요. 구속될 사람들이. 해 먹은 게 너무 많아요. 합법을 가정해서 한 불법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 지역만 해도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뭐 막 이런 비리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듣기로는 이런 사례가 10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거 전국에 다 만들어 놨는데 엄청 만들어 놨는데 태양광 비리가 지금 터지고 있죠? 그 태양광 대표였던 오한무게가 오영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대협 이길 겁니다. 옛날 전대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좌파 학생 운동단체 이길 건데 이 친구가 그 태양광 그냥 비리에 다 온상이 돼버려요. 수사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감옥수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틀이 과거에 아직 매여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제는 정치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각 지역에서도 또 새롭게 도전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려고 하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전하라. 새롭게 하자. 세 번째는 정의롭게 하자. 정의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정의를 말로는 외치던 민주당이 사실은 그냥 각종 불법을 다 저질렀어요.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소년이니 뭐니니 해가지고 각종 게이트 이런 것들이 14건이 터졌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한 12세 개가 있고 또 제가 가고 나서 또 한두 개가 더 붙어서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렇게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시끄러웠지 좀 지나고 나면 다 우리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옛날 대장동 사건 처음 터졌을 때는 나라가 이걸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저렇게 그냥 해먹는 놈들이 많으니 뭐 어떻게 지탱하겠냐 다들 그런 걱정이. 지금은 뭐 대장동 사건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범죄를 해놓고 단죄가 없으면 다시 재범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어려워지면 남의 돈 사기하고 내가 뭐 맞을 것 같으면 맞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화가 나면 때리는 거 다반사로 그렇게 하고 그래요. 단죄가 없으면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함으로써 일방 예방 효과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나 단속을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범죄 예방 효과라고 그러는데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거 바로잡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단죄를 잘 못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원흉입니다. 옛날에 제가 검사 시절에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은 선거다 그랬어요. 선거를 당선되기 위해서 다른 데 돈 끌어다가 이거 막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번 돈 받다 보면 받은 다음에는 나 돈 준 사람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선거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아주 나는 뭐 선거 사범을 많이 다뤘던 검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정선거가 만약 허용이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출마하면 다들 절박하죠. 이번에 안 되면 뭐 하여튼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당선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정선거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부정선거하는 방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정선거하는 방법 압니까? 잘 모르시죠? 그럼 못해요. 근데 만약 부정선거하는 방법을 알았다. 근데 내가 불리하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겠죠. 부정선거라도 해서 이기고 보자. 그러겠죠. 지금 민주당이 그런 꼴이에요. 부정선거를 초기부터 이제 해보니까 이게 적발이 안 되거든. 잘 넘어가거든. 아까 내가 창원 성산 그 개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2019년이죠. 몇 년 전인데 그때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아우성을 안 쳤어요. 잘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2019년 아니 2020년 6.28 인천 연수울에 재검표가 있으면서 2021년이네요. 2021년 6.28에 재검표가 있으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 이걸 제가 보고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내가 내건 것입니다. 이게 만약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연수울인데 민경위원회 연수울인데 송도 이투표소의 경우에 유권자가 1900명입니다. 1900명인데 이걸 재검표해 보니까 검표를 해보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건 문드러져 버린 그런 뭐라 그래 이걸 인장도 아니고 그런 문드러져 있는 그런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어요.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일장기 투표지라고 일장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야 유효한 투표지인 건 아시죠? 네. 투표용지 자체는 인쇄소에 가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만약 투표용지를 썼다면 나중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은 내 표가 유효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인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뻘겋게 문드러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런 유권자가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거기다 투표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재검표라는 건 뭡니까? 투표한 다음에 개표를 했는데 후보 중에 뭐 한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해가지고 그 투표함을 도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봉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다시 연 게 재검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재검표 때 나오는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투표한 그런 투표용지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유권자가 그런 투표용지를 쓰지 않았는데 만약 그게 나왔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할 때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용지가 나왔다면 그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경우 의원하고 다들 그 송도 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증언을 들어보자.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불렀는데 안 와요. 뭐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모른다고 그러잖아. 나는 그런 투표용지들은 본 일이 없다. 물론 내가 나눠준 일도 없다. 투표관리관이 그 사람이 나눠준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받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꺼냈는데 나는 그런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거예요. 투표는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한테 나온 거예요. 또는 재검표하기 직전에 그런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에 투표 조작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배춘일 투표지 보셨죠? 저 뒤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투표용지가 한 장인데 위는 하얗게 하얀 용지고 맨 밑에는 퍼런 용지가 붙어 있어요. 한 장의 투표용지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더 불가능한 일은 한 투표용지에 하얀 부분에는 지역구 후보자 이름이 있어요. 그 지역구 출마했으니까 밑에 아까 제가 배춘립 투표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비례대표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투표용지인데 위에는 지역구 투표 후보자 이름이 들어있고 밑에는 한 사람인데 그 비례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가 다르다는 배춘립 투표지인데 한 장에 후보자가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투표용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교부받았다면 거기다 투표했겠습니까? 대번에 이의하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이의가 만약에 있으면 그 기록에다 남아요. 현장 투표소에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없죠. 뭡니까? 재검표할 때는 보니까 투표용지 가운데 빨간색 화살표가 크게 찍혀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 크게 찍혀 있어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누가 그런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했단 말입니까? 거기도 버젓이 몇 번 찍었다고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저는 공안부에 있으면서 제가 선거사고 많이 다뤄본 사람인데 이런 가짜 투표용지들을 내가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거는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표유불리를 떠나서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정선거가 허용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굴 찍어도 사실 소용없어요. 부정선거하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야,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부정선거가 있느냐고. 여러분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기가 막힌 게 21세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냐.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런 소리 하고 있었고 좌파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드루킹 사건 났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네. 김경수가 같이 한 거예요. 네. 김경수는 이제 그 문재인의 아마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드루킹으로 그 투표를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댓글 집어넣어가지고 여론 조작해서 그걸 가지고 선거에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 울산 시장 선거 김기현 후보가 잘 보치 잘했는데 선거해보니 졌어요. 청와대가 다 총동원돼가지고 그냥 김기현 후보는 수사한다고 그러고 황운현인가 하는 자가 지금 국회의원 돼 있는데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그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안 되게 하고 송화무계가
당선됐단 말이죠. 이게 다 지금 2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키르기즈스탄. 거기에 2010년 10월 2010년 10월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이 90%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민심은 아니었어요. 지금 민심은 굉장히 나쁜데 득표를 90% 했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궁이 불타버렸어요. 대통령은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무효 선언하고 다시 선거했어요. 그때 키르기즈스탄이 썼던 선거 관리 장비가 바로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가 해외 원조로 도와준 그 장비예요. 이라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1세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비로 선거를 치렀던 그 지역마다 이런 부정선거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시스템을 우리가 수출한 거예요. 대학원생 정도만 돼도 이 선거수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선거 정의를 얘기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뭐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근데 저는 나라 사랑에 한 마음 가지고 제 나이가 몇쯤 될까요 지금? 직접 보니까 동안이죠. 얼마쯤 들어 보일까요? 제가 46이에요. 46. 네? 플러스 20. 저는 검사장도 여러 번 했고 고검장도 했고 장관도 했고 총리까지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할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세택을 받은 접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1957년생이에요. 195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이었어요. 1년에 얼마를 벌었다고요? 67불. 요즘으로 말하면 8만원.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1년에 우리가 8만원 가지고 살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그 어려웠던 거? 안 나요? 평균 우리 국민 소득이 67불이었어요. 1년에. 제가 그런 때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피난민입니다. 제가 피난한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피난해 오셨죠. 황해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6남매를 키우셨어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또 가난한 우리 동네 이름이 산천동입니다. 산꼭대기 산천동이에요. 홍수 나면 저 밑에 한강에서 돼지들이 막 이렇게 떠내려가고 그러는 게 다 보이던 그런 산꼭대기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35,000불 시대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저는 또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아서 그런 중요한 그런 공직을 또 맡았었어요. 그런 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정치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잘할 수 있는데 계속 우리 가던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 막혀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깨워야 되고 또 우리 자유민주 정당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죠.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정권 교체는 이렇지만 아직 안정감이 없죠. 예. 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되죠. 걱정이 여전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담아서 하여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 그 뭐 후보나 뭐 이런 큰 선거에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홍준표 의원 뭐 못됐다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또 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 우리 동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좌파 정권에게 정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권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5년 사이에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장기 집권하려면 대통령감이 계속 이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각제 하지 않으면 대통령제 같으면 계속 대통령 될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 그 당에 나경원을 공격하고 홍준표를 공격하고 무슨 뭐 누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다 무너져 버리면 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찍었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찍은 분도 있고 안 들어서 찍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 총질하지 말자.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다. 우리 싸울 상대는 좌파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물론 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해야죠. 그렇지만 지적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막 공격해대면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공격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똘똘 뭉쳐서 조그맣고도 내가 전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뭐 3분쯤 남았는데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